봄에 내리는 눈은 겨울에 내리는 눈보다 시리고 춥습니다. 조선족 사람들을 만난 건 봄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지난 3월 월성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였습니다. 중국 하얼빈 근교 도시인 향방에서 끝없이 펼쳐진 벌판을 따라 자동차로 4시간을 달리면 우리가 찾던 그 조선족 마을이 나옵니다. 이곳이 바로 월성촌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이던 1941년 주변에 이주해 흩어져 살던 조선족들이 모여들면서 조성된 마을 월성촌. 집집마다 굴뚝이 높이 세워져 있지만 연기가 나오는 곳은 이제 몇 군데뿐입니다. 한때 월성촌은 4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주하던 아주 큰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중 수교 이후 많은 주민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인구는 급격히 줄었죠. 빈집도 점점 늘었습니다. 이 집도 지금 비어있는 집 같으네요. 예, 비었습니다. 한 얼마쯤 됐습니까? 비어진 집. 이 집을 짓고 한 3년인가 4년 아마다 살았을 겁니다. 그냥 한 20년 됩니다. 빈 집이. 그 집 주인들은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집은 한국 나가서 계시다가 지금 저기 청도 저기 산동성에 청도 거기 와 삽니다. 다들 집을 떠난 이유는 뭐? 그건 돈벌이를 위해서 저 한국에 갔고 그 가서 그다음에 어떤 그 사람들이 돈 좀 버니까 이보다 더 생활 조건이 좋은 성시로 나갔죠. 그럼 이 집은 팔 수는 없습니까, 이게? 살 사람이 지금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어떠하면 이 동네에서 조선족이면 이주를 받습니다. 이주 받는데 조선족이 지금 다 그런 상태니까 올 사람이 없죠. 그 많던 조선족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대부분 80%의 사람들은 한국으로, 나머지 20%는 중국 대도시와 연해주,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한족들은 들어와 살고 싶어 하지만 마을 규정상 들어올 수 없어 빈집은 그대로 방치해둘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곳을 떠나는 것일까요? 우선은 한 가지는 연령 문제, 다른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 농사를 놓았댔기 때문에 금방 적응할 수 없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득 문제 크게 크지 못하니까 여기에 흥취를 느끼지 못하고. 조선족 마을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며칠째 내린 폭설로 아이들은 개학하자마자 눈을 치우느라 바쁩니다. 조선어 수업이 한창인 교실. 학생이라고 해봤자 전부 18명. 출석률 100%의 수업 태도도 좋습니다. 남겨진 월성촌 아이들의 대부분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친척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한국에 가셨고 그 어머니는 그냥 같이 있다가 내가 9개월쯤 됐을 때 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7살쯤 처음으로 돌아왔고.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지낼 때 조부모 관계니까 그처럼 엄마 아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달리 좀 고독할 때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엄마 아빠 보고 싶을 때는 어떤 보고 싶으세요? 제가 어떤 좌절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저한테 위로 같은 거나 의견 같은 거나 의견 같은 거 좀 많이 줬을 때 부모들이 엄청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그냥 엄마 아빠랑 연락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친구들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조부모들이랑 소통들을 하면 어떤 때 생각들이 많이 어긋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들을 떠났지만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조선족,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교사들 역시 사명감으로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이거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지금 한족들 가운데 만족이라는 이제 소수민족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족은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족한테 동화되었거든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곳 상지 조선족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학생 수가 1,800명을 넘었지만 최근엔 200명으로 급감하면서 조선어에 대한 비중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잃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다른 학교, 민족 학교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도 그런 즉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것은 버리지 말자 하는 게 우리 것이라면 제일 소중하고 또 중요한 것이 언어하고 문자지요. 그래서 지금 이걸 못 지키려면 조선족 중학교가 살아나갈 그런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래요. 월성촌이 자발적으로 이주한 조선족들이 모여서 형성된 마을이라면 길림성 안도 신촌은 전혀 다른 성격의 조선족 마을입니다. 마치 70년대 초 우리나라 농촌의 모습과 비슷하죠? 아침부터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시골 풍경이죠. 외갓집 외할머니처럼 인심 좋아 보이는 할머니는 구부정한 허리로도 일손 하나는 젊은 세댁 못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해온 일이 나이 들어서는 생계수단이 되었고 이제는 주변에서 솜씨를 인정받아 수입도 짭짤하다나요? 그러니까 이 술을 하게 되니까 내가 남 집에 돈 꿀러 안 가고 내 소윗돈 시큰대고요. 남을 꺼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선 이 술 안 하는 것 때문에 남 돈 꺼줄 게 없지.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돈이 없어 그래서 그러면 내 이 술 파니까 돈 200~300원 있단 말입니다. 그래 오는 사람마다 다 꺼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이 와도 술 한 잔씩 먹으라 하면서 권하기 좋고 그렇습니다. 서로 의지할 때라고는 이곳 사람들이 전부. 모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머나먼 만주길을 택해온 조선족 후손들입니다. 할머니가 빚어놓은 막걸리와 방금 만들어 따끈따끈한 두부.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옛날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신발도 못 신고 학교 다니니까 맨발로 그냥 다니고 이랬지. 없었어 그때는. 정말 고생 많이 했지 뭐. 겨울에는 맨발로 다니고 어떻게? 겨울에 맨발 그 학교가 같으니까 뭐 지식그덕 뛰어갔다가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집에 또 뛰어오고 이랬지. 많이 힘들었죠. 그 너희를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지. 그때도만 이제 집철 일하다 나니까 수입도 없지 않까나 뭐 여러 가지로 자식들 키운 데서 막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책도 제대로 못 쓰고 아들 영양도 제대로 못 따라주게. 했는데 그래도 그만큼 커준 게 나에게는 행복이래요. 그때 기억이라는 게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 가서 이거 이장 말하면 홍송나무라 하는 거 그 껍데기 삐껴서리 또 그 처음 먹고 그 다음에 쑥도 때 해먹고 이런 생각나. 그 질곡의 시간들을 함께한 이들도 이제 남은 50여 명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머나먼 이역만리 중국에서의 삶이 시작됐을까요? 이주 1세대. 그들이 살아온 삶은 조선족의 역사이자 현실입니다. 구성진 노래 속에 그들이 살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가시는 이모 승리도 못 가서 1938년 일본의 속임과 꿰매 빠져 강제로 집단 이주해야 했던 권유세 어르신. 조선족 1세대의 삶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경남 밀양과 합천, 거창에서 모집된 조선인들은 대구로 집결해 열차를 타고 신의주로 향했습니다. 이주민 1세대인 리규영 씨가 남긴 기록에는 당시의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직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왔습니다.
1939년 1월 한겨울 신의주에 도착한 그들은 혹독한 추위 속에 이삿짐을 지고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오직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걷고 또 걸어서 3일 만에 안도에 도착했습니다. 합천군 거기서 60호가 몽땅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집을 짓고 개척했죠. 근데 아마 그 일본 사람들이 이민 보낸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중국가 돈 번다, 돈 많이 벌어가 고향 간다 그러고 막 얼리 가지고 왔죠. 그러고 다시는 못 가게 됐죠. 하지만 그곳에는 집도 땅도 논밭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토구를 파고 움막을 짓고 땅을 개간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조선인들은 언어와 문화, 습관 차이까지 겹쳐 말 못할 고초를 겪어야만 했죠. 그것이 조선족 1세대의 아픈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먹는 기라는 게 주로 감자는 많이 먹었고요. 감자를 먹다가 그다음에 그 남으면 굴을 파가 얼면 은감자라고 못 봤을 겁니다. 은감자를 까서 이렇게 말라서 가리를 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열콩을 숨고면 열콩도 섞고 이렇게 반죽해서 떡을 납작하게 만들지 뭐. 만들어가지고 갈방잎을 앞뒤에 참나무 잎을 떡 붙여가지고 그랬다가 그 주로 감자로 많이 먹고 그다음 얼른 뭐 그거 논도 없었어요. 조선족 1세대 리규영 씨가 남긴 마을 설계도에서 집집마다 누가 사는지 야반 도주한 가정까지도 표시해두고 있습니다.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와 초소와 보초막 등의 위치를 보면 이곳은 마치 수용소를 방불케 합니다.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조선족들이 겪어야 했을 고통들을 이 작은 기록 하나만으로도 고스란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 불악 앞에는 큰 대문을 해놓고 매일 밤낮 지키는 사람이 있죠. 지키는데 모르는 사람 안 들러주고 아는 사람 일하고 오거나 들어오면 들러주고 밤낮 지킨다. 문을 잠가놓고.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오죠. 강덕 9년, 즉 1942년에 촬영한 마을의 모습입니다.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족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간섭하며 감시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족의 만주 이주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멀게는 청나라에 끌려갔던 공로부터 시작됐지만 흔히 조선족 이주 역사를 말할 땐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합니다. 1850년 후반부터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에 의한 강제 대규모 이주가 이뤄졌죠. 처음에 살기 어려서 살기 위해서 건너간 분들, 그다음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간 분들, 그다음에 이제 일제시대에 물론 일제시대에 호남이나 영남 지역에서 그 일제 수탈 때문에 농토를 잃어버리고 간 분들이 있죠.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집단적으로 간 대개 이런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만주를 통치하기 위해 사람이 필요했고 이들을 수용할 마을도 있어야 했습니다. 일본인들을 대거 이주시키려 했지만 그 숫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조선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한인들을 효과적으로 이주시켜서 만주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이주 사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주로 만선 척식회사로 대표되는 식민회사가 수립되고 그 회사를 통해서 한인들이 만주 지역으로 알선의 형태로 이주되게 됩니다. 집단 강제 이주로 인해 1900년대 5만 명이던 만주의 조선족은 1940년에는 150만 명, 그리고 해방 직전에는 216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강제 집단 이주 마을은 무려 200여 곳. 피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도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공출 대상이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을 경작을 한다고 해서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만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수탈되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광평 씨는 수십 년 동안 조선족 집단 이주 마을을 찾아다니며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하나 소중하게 기록해온 역사의 증인이죠. 용정 문화관장을 지낸 이광평 씨. 그의 서랍에는 중국 조선족 이주사를 연구조사한 녹음과 영상 테이프들로 가득합니다. 20여 년 전 우연히 들른 한 이주 마을에서 강제 집단 이주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던 그는 그 후 강제 이주에 관련된 문헌이나 자료가 없다는 걸 알고 더 늦기 전에 혼자서라도 집단 이주사를 조사해보기로 했던 겁니다. 우리 이민들이 어떻게 왔고 그때 어떤 생활을 했는가 이런 거 지금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중앙민 내 고향이 방송국에서 열해가지고 언니는 잘 알지. 언니도 어디 가지 내 살. 이민이야 내 야들살에 챙기면서 봤어. 그래 여도 챙기면서 내 야들살에 여나도 전제 헐 사람들 댕기는 거 다 아는데 구름약에다 있고 보따리 싸서 이래 어깨 올라매고 여기다 뻘건 글 손에다가 저기 뻘건 글 검은 글씨 쓰고 그럼 바가지로 깨서 어깨다 올라매고 그래 들어왔어. 99년도 10월 2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약 10년간 이래서 그때까지 통계를 내니까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3만 5천 킬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는 그때 들었던 1세대의 구슬픈 노래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나이라면 한평생 좋은 곳을 떨쳐놔버리고 쓸쓸한 동만주 나 여기 왔네 나 여기 왔네. 당시 이주한 조선인들이 부르던 이주가 두 다리 부르트게 보따리 지고 아장아장 걸어 남도 툰이라 2004년 촬영 당시 74세였던 정혜련 할아버지는 9살이던 1939년 전라북도 무주에서 중국 안도 송강촌 남도툰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에게 체념 반 기대 반 고문과도 같았던 하루하루였습니다. 여기 오면 잘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강냉이죽도 부족하다는 가사는 당시 할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열이라면 열심으로 벌어라 우리 농부들 우리들도 장 고향 가보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오직 조선족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혼자 조사 다니면서 죽을 고비도 수십 번 넘겨야 했습니다. 중국 8개 현 중 7개 현을 모두 다니며 98개 마을 600명의 조선족들을 만났던 이광평 씨. 그는 조선족 강제 이주 역사와 이주 후 삶의 순간순간들을 빼놓지 않고 들으며 기록하고 촬영하며 녹음했습니다. 우선 노인들에 찾아가서 제가 역사를 배우러 왔다. 어르신들이 생활을 이전에 그것을 들으러 왔다. 저는 학생이다. 녹음기, 사진기, 어떨 땐 비디오 그래서 전문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자료와 역사적 기록들은 지금 수십 건의 노트와 테이프 속에 갇힌 채 못내 울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강제로 떠나야 했던 조선족들은 이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다시 고향 땅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다시 그때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말이죠. 아침이 밝으려면 아직 이른 시간. 하루품을 팔기 위해 새벽부터 나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이곳에 조선족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수천 명의 조선족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곳 남구로역 일대를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인력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이들에게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인력개발원도 새벽부터 분주합니다. 저는 길림서 왔어요. 오신 지 얼마 오래됐습니까? 13년 됐어요.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십니까? 아니, 영주권으로 있으니까 다 안 가려고 하니까 내도 뭐 집에 혼자 어떻게 사나요? 그래갖고 같이 이렇게 놀지는 못하고 자꾸 일 다녀야죠. 인근에서 가장 오래된 이곳엔 하루 350여 명을 5, 60여 곳 건설 현장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다 일로 들어오면 여기가 꽉 차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미리 보내놔요. 미리 보내놓고 그다음에 그 특별한 그러니까 현장에서 오늘은 뭐 2명 불렀는데 내일 3명이 갑자기 3명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침에 와서 여기서 1명씩 더 보내주는. 그렇게 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은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데 근로자 대부분이 모두 조선족입니다. 200만 넣어야 된다. 나도 같이 왔어요. 같이 와셨고. 그럼 가족들도 일하고 있겠네 지금요. 네. 뭐 일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할만하세요? 할만합니다. 힘든 건 없습니까? 없어요. 월급은 많이 줍니까? 예. 가족들도 모두 한국에 나와 건설 현장이나 회사 등에서 일하며 내일의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싱을 8년 하고 이 건설업 한 개가 12년. 그럼 건설업 쪽에서 어떤 일 하십니까? 그냥 지금 창호에 단을 붙이고 여기 지금 폼 쏘는 거 같은 거나. 2005년 중국 연길에서 들어와 식당 일을 하다 6년 전부터 대학교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이수님 씨. 2005년 중국 심양에서 들어와 64세로 요양사 시험에 합격한 지경신 씨. 그리고 1997년에 연길에서 들어와 식당에서 일하지만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살고 있는 최미화 씨. 그들 모두에게 한국은 희망의 나라입니다. 70까지 근무하니까 아직도 몇 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고 아저씨하고도 함께 이렇게 어디나 돌아다니고 이런 게 꿈이에요. 뭐 바를 건 없어요. 한국이 너무 좋으니까. 한국이 뭐 시설도 좋고 정말 노인네를 대해가지고 정말 잘 돼 있어요. 예. 금방 온 사람들은 저기 정상 안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 선배들 먼저 나와서 이렇게 본보기도 보여줘야 되겠다.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겠다. 조선족은 한국 사회에서 혹은 글로벌 사회에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라,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나라에서 그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성공한 조선족이 있다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싸늘한 차별 대우와 핍박에 대한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월급을 못 받아도 지금처럼 막 대놓고 막 나설 수도 없고 뭐지 그거 조그마한 돈 받으려다가 혹시 법적 경과를 거치면 예 그러면 야 니는 이 불법 체류겠지만 요거 문제는 해결해 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집에 가야 되니까 그걸 싫어서 조금 손해 보고 조금 뭐 소름이 있어도 뭐 참고 지났고. 공부 이름도 잘 몰라요. 맞아. 스바란데 아유 몽기가 오라고 그런단 말이야. 말을 몰라서. 그래가지고 말 모아가 심부름도 옳게 모았지. 뭐 할 시키면 말귀를 옳게 모아가지고 좋은 사람이 무슨 말도 할 줄 모른다고. 지연들이 우리가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불법 체류 있을 때. 그때 그랬지 나는 혼자 있다나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말하려면 함정도 없죠 뭐. 근데 그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리고 남들은 전화 치고 가면 난 집에다 전화 칠 게 없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때 눈물을 하여튼 바다가 뭐냐 저기 말라냐 내 눈물이 말라나 그랬어요.
중국에 있는 교포들은 이상 또 한국인도 인정을 안 해주고 막 조선족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족들이 여기 와서 보면 일도 열심히 하고 착한 사람들 많은데 그런 거는 반영이 얼마 안 되고 지금 뭐 대림동이고 안산이고 보면 나쁜 것만 너무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이 편견이 너무 많아요. 좀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걸 좀 많이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매일 북적대는 이곳은 꽤나 유명한 양꼬치 전문점인데요. 중국의 대표적인 요리인 만큼 인기도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동안의 아픔과 차별을 딛고 일어선 조선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출신인 서용규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20년 전 한국으로 건너와 처음엔 중국 요리 식당을 운영하다 지난 2010년부터 양꼬치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그 새로운 이제 고기류인 양고기를 많이 이제 접하게 됐고 많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어서 좀 이제 뭐 우리 양꼬치 업계에서 좀 발전이 좀 빠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어차피 요식업에 이제 발을 17살부터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양꼬치 그런 시장을 잡게 된 것 같아요. 이미 서울 본점을 비롯해 전국에 1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서용규 씨. 이제 그의 꿈은 보다 양질의 식재료를 통해 점포를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이제 같이 직원들이나 여기 주주들한테 200호선까지는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서 3년 안에 200호선까지 해보자 그러는데 지금 이제 1년 1개월이 경과가 돼서 현재는 53호점인데요. 그 바람이 아직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물류 창고까지 소유한 그는 국내에 이어 본토인 중국에서 양꼬치 프랜차이즈 사업을 펼치겠다는 야무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공한 조선족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12년 전 한국에 온 이혜경 사장은 IT 분야에서 일하다 의료기기 제조 판매와 의료 관광을 도와주면서 화장품 시장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성형외과 제품이 호황을 누리면서 그는 2015년 창업 후 급성장을 하게 됐고 지난해에는 $10,000,000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는군요. 지금은 아직 뭐 저희가 생각한 만큼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일단 현재는 뭐 더 열심히 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돕고 저희도 지금 교포들도 잘 나가는 사람도 많지만은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고 싶어요. 늘어난 조선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에서의 삶이 순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조선족들을 하나의 울타리로 묶어 실질적인 길잡이 역할을 해온 곳이 바로 제한중국동포 총연합회입니다. 우리 연합회 자체가 사실은 지금 동포 단체들이 크고 작고 많지만 우리가 비교적 이제 일찍을 했고 우린데서 해가지고 뻗어나간 게 많고 그런데 이제 우리 실제로 우리가 하는 영향력은 우리 동포들이 이제 구심점으로 이제 모이게 돼서 여러 가지를 이 사회의 한국 사회의 변화 또한 이제 한국 사회와의 융합 이런 데서 많은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2007년 조직된 협회는 회원만 해도 16,000명. 전국 12개 지부에서 16개의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동포정책 홍보와 고충 상담, 임금체불 해소 등을 중재하는 등 동포사회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족 사회에 두드러진 변화 가운데 하나는 참정권 행사입니다. 국내 조선족의 유권자 수는 22만 명. 조선족의 경우 대통령 선거는 국적 취득자에 한해서 선거권이 주어지지만 지방선거는 국내 3년 이상 거주자는 누구나 투표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 소중한 유권자 권리도 스스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투표율을 높여야 우리 손으로 누군가를 뽑아주고 그분이 우리의 투표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먼저 투표율을 우리가 높여주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올해 이런 투표 동료 캠페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중 수교가 수립된 지 30년.
1세대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선족들은 아직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부당하거나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선족 사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 스스로 시간과 경비를 들여 안전과 권익 보호, 그리고 대외 이미지 쇄신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 총연합회 여성회 회원들로 구성된 여성자율방범대원의 야간 순찰 활동도 그중 하나입니다. 약 20여 명의 대원들이 2010년부터 매주 2차례 금요일과 일요일 밤 빠짐없이 대림동 연변거리와 중앙시장 일대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놓인다고요. 아니 노동분들이 많으니까. 순찰 돌기 전에 좀 불안했는데 해주니까 해주니까 마음도 놓이고 마음이 놓여요.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되고요. 작은 실천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안전뿐 아니라 환경까지도 달라졌으니까요. 더럽고 냄새나던 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환경도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옛날에 상인들이 앞에도 자기 앞에도 안 실었었어요. 엄청 더럽고 근데 지금 보세요. 오늘도 보셨죠? 자기 앞에 깨끗하게 치우고 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 것만 치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로 본다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깨끗해졌거든요. 멀리 중국에서 동창회를 위해 이곳 한국까지 날아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참으로 글로벌한 조선족입니다. 졸업 20주년을 맞아 열린 동창회에는 참석자 30% 정도가 중국에서 왔습니다. 동창생 가운데 60% 이상이 한국에 거주하기도 하지만 한국에 오면 가족 친척들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모임 장소를 서울로 정한 것이죠. 중국 천진녀, 한국 수원녀, 중국 서주에서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서울에서 이렇게 동참회를 하게 됐어요? 수원에서 사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반장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해 왔습니다. 20년 만에 하는 동창 모임이라 친구들이 한국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여러 곳에 있는 친구들이 다 같이 이곳에 만나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중국에서 동참회 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조직하는 모임이라서 이렇게 왔습니다. 심지어 모교에서 정년 퇴임한 뒤 서울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스승도 또 현직 모교 스승도 오직 함께한다는 것만으로 더욱 정겹고 흥이 넘칩니다. 삼시세끼 밥 먹는 문제가 아주 좀 곤란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먹는 밥이란 게 그저 밥에다 국,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그렇게 정말 곤란한 연대를 겪어온 게 지금.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좀 애들을 좀 맛있게 좀 먹이려고 그 물만두 있잖아요. 그거 중국식 그걸 만들어서 애들하고 회식하던 생각, 사진에도 그게 많아요.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흑룡강성 상지중학교 85기 졸업생 동창회는 번개 모임인데도 많은 동창생들이 모였습니다. 기분이 짱이죠. 막 하루 힘들게 일한 게요. 저녁에 막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평소에는 일하느라고 그냥 만날 새도 없고 가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이런 기회에 또 서로 만나고 그래서 서로 웃고 떠들면서 또 지나간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피로도 풀고. 지난날의 서러움과 아픔, 외로움을 모두 잊고 서로를 격려하며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루에 일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가 잔다는 거 퇴근하는 기쁨이라도 있는데 그때는 퇴근해도 그 자리에서 자야 돼요. 사탄 못 내리고 나는 그거 자야 된다는 거. 어린 나이에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누워가지고 막 집 생각 우는 거죠. 저희 동창 모임은 그래요. 어디까지나 친목 모임이에요. 다른 정치 성향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친목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모여서 이제 옛날 얘기도 하고 한국에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 희로애락 다 같이 얘기하면서 사는 겁니다. 복숭아 꽃
60, 70 이렇게 길게 가면서 한 명, 두 명 남아도 만나가 그냥 즐겁게 지내려고 그래.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한 조선족은 대략 7, 80만 명. 조선족 수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일단 서로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이민자들이 이 동포들이 한국에서 고국을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게 좀 더 확대가 할 수 있게 그런 플랫폼도 만들어주고 장을 만들어주면서 유인할 수가 있고 분명히 저는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족, 즉 중국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제도적으로 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 정부가 어떤 지원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가 정말 이게 건전하게 튼튼하게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상당히 내가 보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조선족들에게도 스스로 고치고 바꾸어야 할 습관이나 태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족의 습관이나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해주고 그들을 미국이나 일본 동포들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국회나 정부에서 동포청 하나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게 방향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야 전문 사람이 하나 나서서 이 동포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정확하게 100만 명 되는 이 힘을 빌려서 한국하고 중국의 양국 간의 민간적을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훗날 평화의 시대에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조선족에 대한 재조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중교류에 있어서 그다음에 뭐 서서히 남북 문제도 좀 많이 좋아진다고 봤을 때 또는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냥 북한 주민들에 있어서도 이 조선족 동포들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동포들이 잘 역할을 한다면은 상당히 희망적인 공동체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된 자세로 조선족들을 대할 때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가 더 빨리 올지도 모릅니다. 일은 잘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나 자기의 인권을 또 보호해야 된다. 절대 다수 한국인은 우리 조선족을 사랑하고 평등으로 대할 거라 믿어야 된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우리 몇십만 조선족을 사랑해주고 흡수하고 평등으로 대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돼야 되죠. 조선족의 미래는 어쩌면 이들에게 달려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학구열을 불태우는 조선족 유학생. 이들이 꾸는 꿈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국적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두 나라에서 모두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도 여기서 잘 버티면 결국은 잘 좋은 결과를 결국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조선족 유학생뿐 아니라 한국 조선족 사회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강광문 교수. 그는 대한민국 최고 학부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입니다. 중국 길림성 매화구시 출신인 그는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11년간 공부한 끝에 6년 전 한국으로 오게 되었죠. 그 서울대 법대에서 뭐 이제 약간 뭐 중국하고 일본 쪽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중국법, 일본법 아는 뭐 그런 사람을 찾는다 해가지고 저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뭐 우연하게 오게 됐습니다. 최근 조선족 사회의 변화와 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사람들도 뭐 한국에서 살려고 한국으로 취득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한국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근데 또 저희보다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특히 이제
뭐 대학을 나오고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정부나 국민이 외국인이나 조선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뿌리내린 한국에서 어쩌면 평화의 시대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조선족. 그리고 연변 지역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저희들 그 공동체 유지에 유리하지 않을까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크게 보자면 남북 문제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특히 북한의 개방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 만약에 북한이 계속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폐쇄된 상태면은 동북 지역이 또 이렇게 점점점 침체가 되면은 저희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영길의 밤은 과거 10년 전에 비해 무척 화려해졌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좋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와 달리 중국 내 조선족 사회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해방 직후 200만 명을 넘었던 조선족은 이제 40~50만 명에 불과합니다. 조선족 사회는 붕괴될 위기를 맞고 있고 조선족 3세와 4세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민족교육을 걷어치우는가? 그건 절대 안 되죠. 또 그렇다 해서 다 중국 한족 대학으로 가면 되는 그것도 안 되죠. 민족교육을 받아야죠. 이 두 개를 양립시키기 힘들어요. 해체로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이랑 한국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제 다 커뮤니티가 해체되고 이제 그 새로운 그 도시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고 커뮤니티가 변화된다. 이 변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누구도 조선족 사회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조선족 사회에 불고 있는 작은 변화는 그들의 미래를 어렴풋하게나마 그려볼 수 있게 합니다. 흔한 도시의 풍경 같은 이곳은 조선족 마을을 현대에 맞게 아파트로 조성한 만용촌입니다. 떠나는 조선족들을 붙잡아두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선족들을 모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죠. 40개 동 1,500세대지만 조선족들이 미달돼 한족이 20%나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는 힘이 없고 두 번째는 돈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돈으로 막 투자해서 막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힘이 없으니까 정부하고 이거 해결이 안 돼. 우리는 여기 소수민족이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지금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누가 이 엄두를 못 내는 게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이 자체로. 없어지는 건 다 아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용촌 조선족 소학교도 한때 500명에 달하던 학생 수가 20년 사이에 80명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지금 뭐 한족들도 이렇게 막 섞여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조선족들도 또 많이 또 이렇게 나가는 편이고요. 일정하게 이제 뭐 외국 나가서 뭐 돈을 벌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더 좋은 쪽으로 시내로 이렇게 이사 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뭐 말을 뭐 어떻게 뭐 더 어떻게 하면 뭐 더 잘 꾸려 나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 못 하죠. 조선족들은 중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라딘 마을의 민속촌도 그 일환입니다. 관광객들이 찾는 마을, 조선족들이 살고 싶어하는 마을로 조성했지만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모든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기 민속촌을 구정부에서 지원해서 했다고요. 중국 돈 한 뭐 3천만 원이 얼마인지 넣어서 해놨는데 하고 나니까 뭐 어느 항목을 해도 사람이 없으니까 뭐 손님 없고 하니까 하질 못한다고요. 그래서 저를 지금 버려놓고 있어요. 버려놓고 있는데 이번 상반년에 들어와서 또 어디서 뭐 관광하는 그 관광업체를 하는 사람이 와서 개발하려 하다가 협의가 안 됐어요. 갔어요. 3,000명에 달했던 인구는 수백 명으로 줄었고 500명을 넘었던 학생은 중고등학교가 없어지고 이제 소학교만 남았습니다. 교사 5명에 학생은 단 2명. 오늘은 그나마 1명만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나이가 적다 하더라도 매일 이렇게 출근하고 애가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하니까 하도 기분은 나요. 그래서 강의 하다가도 한 명이라는 거 안 느껴져요. 하다 보면은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경상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아 경상도 마을이라 불리는 알라딘 마을. 어쩌면 우리는 단 한 명의 아이에게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조선족. 백년부락은 조선족이 그동안 벌은 돈을 투자해 조성한 민속촌 마을로 귀향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단 한 번도 고향을 찾지 않은 채 10년 동안 열심히 벌어 모은 돈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민속촌을 만들었다는데요. 정말 그냥 우리 조선족이 조선에서 들어와가지고 여기 150년 역사를 했지만은 여지껏 살던 그 터전이가 저 기와집이 허물면 아무런 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기와집 하나 살아가지고 우리가 살던 그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뭘 지켜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2009년 당시 전통 기와집 한 채를 사둔 것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백년부락. 지금은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소수민족의 전통 유산 보존 정책에 힘입어 주택 13채를 복구하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어엿한 민속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때마침 백년부락의 체험교실을 찾은 소학교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 전통 음식을 체험하며 우리의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다 지짐도 굽고 친구들과도 같이 놀고 옛날 집도 구경하면서 구경하니까 영 재미있게 놀았어요. 지금 애들은 이런 거 전통 문화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중국말 많이 하고 중국에 살다 보니까 조선족 문화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집에서 살았고 옛날 할머니랑 조선족 어떤 집에서 살았고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그런 거 좀 보여주고 근데 애들이 우리 조선족은 어려서부터 이런 문화가 있었다 이런 것 좀 알게 하고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데리고 조직해서 왔습니다. 백년부락은 민속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도 우리 전통을 살리고 후손들에게 소중한 배움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죠. 우리 조선족은 머리가 영리하고 정말 어디가 살든 간에 그 기온에 따라서 집도 기온에 따라서 짓고 기온에 따라서 음식 문화 이걸 체험하고 먹고 자기 몸에 좋은 것도 기온에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추운 때는 좀 매운 거 먹어서 몸을 덮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대회에다가 좀 널리 알리고 싶고. 또 다른 계절이 시작됩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각자 다른 국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흐르는 피는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선족, 아니 우리와 같은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언젠가 수없이 흩어져 있는 조선족들과 하나 되는 날. 그때는 정말 한민족이 얼싸안고 다 같이 아리랑을 부를 수 있을 거라는 진실을 말입니다.